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와 외국의 그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후관리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신의료기술 평가랑 광고, 부작용 보고라든가 재평가, 재심사, 추적관리, 보고와 검사, 유럽은 C랑 FDA 위주로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국내니까 국내를 심도 있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 내용은 방대하다기보다도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많아 내용들이. 그래서 외국은 어차피 그 크게 해외 쪽은 이제 개요만 살펴볼 거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인허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신의료기술 평가부터 시작하면 여기 이제 1번 있죠. 이렇게 쭉 나간다 이 말입니다. 신의료기술 평가는 그 신의료기술이란 뭐냐? 그러면 이제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술들이 있어. 그러면 기존에 이제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술은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그러한 그 기술과는 틀리잖아. 따라서 그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지장이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적으로 정부에서는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은 검증을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고 그게 그 적용되거나 그런 의료기가 만들어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의료기술은 새로이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술은 그,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주관기관은 어디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야. 그래서 네카라고 부르거든? 여기서 이제 그 새롭게 제안된 의료기술에 대해서 안전성 및 유효성, 이것을 인정해야만 진료 도구로 쓰일 거 아니야. 그 해당 의료 기술이나 의료기기가. 그래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인정된 진료 행위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줄여서 우리가 심평원이라고 그러죠. 심평원에서 급여, 비급여로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우리가 이제 그 신의료기술이라고 해. 그래서 아주 이 짤막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인데, 기존의 의료기술은 급여, 비급여, 즉 국민건강의료보험에서 70%를 지급해주는 그러한 급여 품목이 있고, 또 행위수가다 그러면은 의사가 행하는 행위수가에 대해서도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을 거 아니야. 비급여는 이제 환자가 전액 내는 거고, 급여는 정부에서 70%를 준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환자가 만약에 이제 그 의사가 의료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70%를 주니까 환자 부담이 결국에는 70%가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급여야. 우리나라는 이러한 장점이 있어. 그죠? 그래서 뭐 의료비가 정부에서 철저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고, 미국 같은 나라가 의료 후진국인 이유는 사보험 제도가 들어왔잖아 거기는. 그러니까 뭐 사보험이라는 것은 그 의료의 질에 따라서 소비자가 돈 많은 사람은 더 좋은 데 가고, 더 좋은 병원 가서 양질의 그 진료를 받고, 가난한 사람은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보험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보험을 전 국민이 이제 동의를 안 하지. 그리고 사보험을 아니 그러니까 사보험을 한마디로 미국의 병원은 우리나라처럼 정부에 의해서 이러한 진료 수가가 급여 품목이냐 비급여 품목이냐 이런 게 정해지지 않고요. 미국은 영리법인이야.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거라고 병원이. 웃기죠? 그러니까 아주 많은 내가 볼 때는 30%까지는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는다라고 판단되는데, 그 오바마 케어 이후에 많이 줄었다고는 얘기 들었어. 그러나
오바마 케어에 그 등록되어 있는 또 병원이 많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병원 진료 한번 받으려고 막 3시간 달려가고 4시간 달려가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이제 미국은 땅이 넓고 의료보험이라는 그 시스템 자체도 좀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땐. 의료 후진국이다 이런 뜻이죠. 자, 급여는 한마디로 그 국가에서 70%를 대주는 거다. 그리고 비급여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거다. 그러면 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는 행위수가, 또 의료기기를 쓰는 거, 또 의료 소모품을 환자가 살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등록돼 있으면 급여, 등록이 돼 있으면 급여 비급여로 나뉘어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다만 이제 급여는 70%로 국가에서 되는 거고 비급여는 환자 부담이야. 이거 좀 알고 있어요. 알겠죠? 언제 한번 강의 때 좀 설명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이 신의료기술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안전성 유효성을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위탁받은 기관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신기술의료평가사업본부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카. 자,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그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정해지지 않는 의료행위를 시행할 경우 시행 전 반드시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의료행위에 대한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고 또 요양급여인지 비급여인지를 심평원, 의료보험 심사평가원이 있고 여기서 이제 심사평가원의 결정을 해야 돼. 알았죠? 신청을 해야 돼. 그래야 결정이지. 그래서 비급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진료행위에 대해서 또 신기술 의료평가 이런 확인이 필요하다 이 말이야.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신의료 기술 평가의 필요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산업이 고도화되고 IT화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의료기기의 기술문서 위탁 및 인증 제외 대상 품목에 대한 평가가 필요해. 즉 기존의 제도권 안에서는 기시판 중인 의료기기, 즉 동등성이 평가되는 이러한 제품이나 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됐다고 보지. 사고를 안 쳤으니까. 그러나 이런 거 있지, 이런 거. 제외 대상 품목도 있다고. 또 임상시험에 관한 제출 자료가 필요한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 의료기기라는 말 자체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가 안 된 의료기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또 체외진단 의료기기라든가 또 유비쿼터스 헬스케어 의료기기들, 또 새로이 품목이 지정되는 이런 의료기기. 그래서 새롭게 품목이 지정되는 의료기기는요, 기존의 의료기기 그 분류 코드에 없는 거잖아. 식약처 고시에, 즉 법에 나와 있지 않는 의료기기잖아. 법에 나와 있지 않는 의료기기면은 말 그대로 신기술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또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것은 새로운 의료기술이다 보니까 그 새로운 품목도 또 지정이 필요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한 세월 걸립니다. 한 세월 걸려. 인허가가. 무엇이? 인허가가 한 세월 걸려. 왜 그래? 봐봐. 식약처 그 품목, 의료기기 품목 등급 및 분류 그 고시 거기 안에다가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의료기기 제품이 신기술이야. 그럼 얘를 등록해야지. 그러면 의료기기 품목 분류 신청을 또 해야지. 그게 6개월 이상 걸리죠. 그럼 그것도 됐어. 그럼 뭐야? 그 사이에 또 뭐 해야 돼? 관련 심사기관이랑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해야지. 그것까지 다 하면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시장에서 선점을 하고 일단 인허가를 받았을 때 막대한 이윤이 창출될 것 같으면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당연히 해야지. 임상평가도 보통 1년 이상 걸리잖아. 1억 이상 돈이 들고. 그러나 그거 했을 때 더 많은 돈을 창출하면 당연히 하는 거지. 내 말 이해가죠? 자, 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과 조합되거나 복합 구성된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 구성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두 개가 뭉쳐서 상승 효과를 내니까 이 제품 좋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 제조자 입장에서는 주장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정부 입장에서는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이제 해야죠. 그죠? 왜냐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허가 기간이 많이 걸리고 신의료기술 평가 기간 동안 업계는 제품을 출시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되겠죠. 그죠? 국민들이 새로운 의료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생긴다. 왜냐하면 그 의료기술은 희귀병, 난치병, 또 그리고 이제 생명이 꺼져가는 환자들이 이 기술이 당장 필요한데, 이 인허가를 마치기 전까지는 진료를 받지 못하니까, 이게 약간 좀 상반된 게 있죠. 그러나 그 기술이 그 환자를 오히려 죽일 수도 있죠. 얘가 검증이 안 되면. 내 말 이해가죠? 예, 제 말 이해갑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죠. 또,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상 새로운 의료 행위를 병원에서 그 환자에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신의료기술 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하여 해당 의료기기에 신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해서, 또 신기술 자체에 대해서 안전성, 유효성 평가를 통해 검증된 신의료기술을 빠르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의료기술이 있으면 그 의료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또 체계적, 객관적 평가, 문헌이면 문헌, 임상시험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신의료기술로 인증을 받았을 때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고 또 효율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운영할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직장 다니면 여러분들 급여의 5%는 건강보험으로 나가. 어? 그리고 고용주인 회사에서 5%를 대잖아.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나는 병원에 안 가도 이거는 뭐 공적 보험이다 보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뭐 약국에서 약을 먹던, 뭐 의사한테 처방을 받던 약봉투나 진료비를 봐봐. 70%는 정부가 대주지. 그죠? 그러면 신기술도 신의료기술도 똑같이 급여 품목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70%는 정부에서 주는 그러한 신의료기술로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여기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말 때문에 설명이 되어 있네. 자, 이제 보세요. 그 다음에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는 말 그대로 새로 도입하려는 의료기술 및 장비의 안전성, 유효성, 비용 효과성, 사회적, 윤리적, 법적 영향, 이걸 평가하는 거야, 말 그대로. 그래서 새로운 의료 행위가 보편적 진료 환경에서 사용될 만큼의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을 갖추었는지 이걸 평가하겠다. 그러면 적용 대상은 뭐야?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의료 행위다. 이런 의료 행위는 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치료 재료, 내외과적 시술,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조직적, 지원적 체계,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신의료기술 적용 대상으로 봐. 그럼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일단은 문헌이 있어야지. 그래서 문헌적 근거, 즉 체계적 문헌 고찰에 기반해서 해당 분야 해당 분야의 의료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해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돼. 네카라고 그랬지, 아까 네카. 네카 안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있어. 그래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바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니까. 그래서 이게 신기술이면 이제 기존 연구들을 포괄적이고 치우침 없이, 그러니까 편견 없이, 편견 없이 검색, 분석, 고찰에서 체계적 문헌 고찰 방법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평가에서 위원회에서 해당 기술의 안전성, 유효성을 심의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2010년부터 한국의료
그 식약처의 보건복지부 산하의 그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일루 이관이 돼가지고 의료기기 허가 신의료기술 평가 통합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이 고시가 있어. 우리나라는 무조건 다 법에 근거해서 인허가가 되죠. 예. 자, 그래서 식약처, 우리가 알고 있는 식약처의 인허가가 있고 신의료기술이 있다.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항성 고혈압 환자에서 카테타를 이용한 신장 신경 차단술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그 고혈압 환자인데, 고혈압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카테타를 넣어서 신장 신경을 차단하겠다 이거지. 예. 그래서 고혈압, 이 저항성이라는 말은 고혈압 약을 먹었는데도 그 고혈압이 그 조절이 안 돼. 그래서 고혈압 약을 복용해도 혈압이 낮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저항성 고혈압 환자를 라고 말해. 그럼 이 사람들한테, 이런 환자한테 카테타를 이용해서 신장 신경을 이제 불활성화 시킨다고. 신경을 차단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혈압이 개선이 되겠죠. 그러면 기존의 의료기기들은 그러니까 기시판 중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회용발 조절식 전기 수술기용 전극이라든가 범용 전기 수술기 이걸로 개복을 한 상태에서 신장에 신경을 가해가지고 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수술은 가능하다는 거지. 왜냐면 이건 기존에 했던 거니까. 그죠? 그래서 뭐 그 의료기기 기술문서, 각종 시험 성적서 우리 인허가 공부했잖아. 그럼 그런 서류들을 내면 돼. 얘네들은 딱 다 봐도 뭐야? 다 봐도 얘네들은 기존의 인허가랑 똑같죠. 근데 누가 이 신장에 요 신경을 그 차단하기 위해서 카테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신장 신경 차단술을 개발했어. 그럼 얘를 바로 적용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검토 자료부터 내야 돼. 그럼 의료행위 관련 사람 대상 임상을 요런 걸로 진짜로 한 논문 있나, 또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나. 그렇죠. 식약처에서는 인허가는 안 되는데 의대에서는 가르칠 수는 있잖아.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이런 걸 통해서 인허가의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야 얘가 이 기술을 의사가 시행했을 때 행위수가가 지정되면 급여 품목이 될 것이고, 비급여면은 이제 비급여라고 할지라도 환자가 100%는 부담하겠지. 그러나 인허가가 진행이 될 수가 있지. 그죠? 그래서 의료행위의 안전성, 그래서 뭐 시술 관련 합병증이 또 있을까? 합병증 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죠. 또 신장의 동맥이 손상될 수도 있잖아. 알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 또 이제 뭐야? 그러면 안전성만 찾으면 되나? 그게 아니라 유효성이지. 유효성은 뭐야? 정말로 이 시술을 하게 되면 혈압 감소가 되고, 또 약물 사용량이 줄고, 뭐 혈당 지표가 진짜 변하고, 뭐 이런 거, 삶의 질이 향상되냐, 뭐 이런 유효성을 같이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눈으로 딱 봐도 뭘 할 수 있어? 얘는 지금 제도권 안에서 인허가가 끝나서 그 보험을 등재까지 돼 있는 거지만, 그죠? 돼 있지만 문제가 아니지.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야? 얘는 개복을 해야 되잖아. 얘는 개복해야지. 근데 얘는 왜 신기술이야? 개복을 안 하고 얘는 시술이 되고, 얘는 수술에 가깝잖아. 어떻게 보면 얘는 시술이지. 카테타 넣어서 금방 끝내지.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얘는 신기술이다. 그러나 얘로 인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신의료기술 평가 절차는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 접수를 받고,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여기서 평가 여부를 판단해. 그래서 평가 대상이냐 아니면 조기 기술이냐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신의료기술 평가를 해서 신의료기술로 가고, 또 얘가 연구 단계면 연구 단계 기술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현장 도입이 가능한 것은 신의료기술, 기존 기술,
이런 거죠. 근데 현장 도입이 불가능한 건 뭐야? 조기 기술 이런 거죠. 그러면 말이 조기 기술이지. 그렇지만 연구 단계의 이런 기술일지라도 제한적으로 의료 기술로 받아주자. 그러면 이제 그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네카에서 이 안전성 유용성에 대해서 평가해서 아 얘는 제한적으로라도 해주자. 그럼 이렇게 해주는 거야. 내 말 이해갔죠? 그래서 그 의료기기 허가 신청 접수하고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약처에 그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평원에 기존 기술 여부 확인하고 신의료기술 평가를 네카 그 신의료기술 평가 사업본부죠. 여기다가 두 개를 같이 동시 진행하면 돼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의료기술 대상 비대상이냐, 그래서 기존 기술이냐, 신의료기술이냐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여기 요건에 이제 맞아야 돼. 그래서 임상시험을 거쳐서 허가된 의료기기인지, 또 비교 임상문헌이 있는지, 검사 관련 기술에서 제외되는지, 뭐 이런 거죠. 비교 임상 문헌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한적 의료기술로 갈 거냐, 아니면, 그, 뭐, 얘는 너무 조기 기술이니까,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가 안 되면, 이제 현장 도입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 광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그,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그, 강의 준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규격 수업이잖아. 규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광고부터는 그냥 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규격이니까 이렇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알았죠? 그리고 나중에 뭐 인허가나, 뭐 GMP나, 뭐 이런 수업 때 또 나오면 그때 하도록 하고, 지금은 규격 수업이다 보니까 이제 법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기재 및 광고 금지, 여기서 의료기기법 제24조를 보면은 의료기기의 용기, 외장, 포장 또는 첨부서에, 그러니까 첨부 문서는 이제 사용설명서 같은 거야. 사용설명서. 여기에 해당되는 의료기기 관해서 요것을 적어라 이런 얘기죠. 표기를 광고 사항에 대해서.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뭐야? 거짓이나 오해할 염려가 있는 사항 이런 거는 적으면 안 된다 이거죠. 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성능이나 효능, 효과 이런 거 함부로 적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재 및 광고의 금지 사항이야. 이게 법 24조야, 의료기기법. 그래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용 방법이나 사용 기간, 요런 것들이 그 기재 및 광고 금지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 이런 것들을 꼭 적어줘야 돼. 그래서 이 하나씩 보면 이제 그 사용 목적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는 인상을 주는 작용 원리 또는 성능을 기재하거나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상호 및 주소를 허위, 과대 기재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리고 뭐 설사 이러한 사항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판매업체 로고나 판매업자명 등 다른 사항을 표기할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상호나 로고를 의도적으로 부착하거나 또 대기업 로고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래도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제조 수입업자를 오해할 염려가 있게 기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 기재사항 또한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서 객관성이 없이 표시 또는 기재하거나 허가받지 아니한 사항을 적거나 또 신고하지 아니한 사항을 적거나 또 신고하지 아니한 제품명, 그래서 품목명, 형명, 원자재, 효능, 효과, 사용 목적 이거는
기술 문서에 기재된 사항만 적을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막 임상시험도 안 했는데 적응증 같은 거, 치료 효과가 이런 거 있다고 막 적으면 안 돼. 그러니까 신고한 대로만 이제 해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근육통 완화로 허가받은 제품을 근육통이 완화된다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혈액순환 개선 이렇게 적어버린 거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허가받은 사항만 적을 수가 있어. 알겠죠? 그리고 허가받은 유효기간이 3년, 제품의 뭐 그 유효기간이 3년임에도 예를 들어서 5년으로 기재했다거나, 또 일회용 의료기기인데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표시했다거나, 이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죠. 사람이 감염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런 기재사항을 함부로 적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24조인데 이제 앞에서 설명했어. 그렇지만 이제 법을 한번 보여주긴 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기 같이 또 보여드리는데, 큰 것만 보면 이제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거 앞에가 이거야. 앞에가 이거고 1번이 여기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했고, 동그라미 1번 지나서 이제 2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해서 어, 요러한 광고를 하면 안 돼. 반드시 명심해야 돼, 여러분. 그 명칭, 제조 방법, 성능, 효능, 효과, 그 원리에 관해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런 의사들을 또는 그 이런 사람들로부터 의료기계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에 관해서 보증, 추천, 공인, 지도 또는 인정, 이런 걸 받았다고 이렇게 탁 하면 어떻게 돼? 어? 아무래도 소비자들한테 오해를 줄 수가 있지. 어? 그러니까 이런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는 광고는 안 돼. 또 의료기계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거나, 그죠? 기사, 사진, 도안 이런 거를 사용해도 안 된다. 또 의료기기에 관해서 낙태를 암시하거나 외설적인 문서, 도안 이런 거 안 돼요. 그 그래서 그 옛날에 저 얼굴에, 우리 사람 얼굴에 기어 다니는 그 뭐지? 그 저기 벌레가 있어. 그거 그러면서 막그 선전하잖아. 그런 광고 함부로 하면은 혐오감을 줄 수 있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게 뭐 무슨 균이더라? 하여튼 사람 얼굴에 현미경을 대고 확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막 사람 얼굴 이런 그 피지에 기생하는 그 벌레가 있어 진짜로. 그런 게 이제 있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눈으로는 안 보이지 당연히. 그렇지만 그렇게 기생해서 사는 것들이 있거든. 그럼 그런 것들을 없애야 피부 미용에 좋다는 식으로, 용도는 피부 미용이나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막 이제 광고하니까 식약처에서 이건 너무 혐오스럽다, 하지 말아라, 그런 적이 한번 사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그런 걸 알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이제 판매할 사람들이니까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안 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명칭을 적었다거나 제조, 성능, 효능, 효과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요것은 기술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기술 문서는 신고한 대로 사용 설명서에 적어야 되고, 의료기기의 외관에 적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허용하는 범위까지만 광고가 가능해.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그 예를 좀 들어서 설명하면, 그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허가, 즉 신고한 제품, 이 품명과 형명이 일치하지 않거나 또 허위, 과대 광고 이런 걸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지. 허위, 과대성 광고가 아니지만
허가받은 제품과 병기하여 사용이 가능한 거, 요거는 이제 식약처에 또 나와. 이거 모유 유착기지만 허위 유축기라고 적는다고 해서 허위 과장이 아니지. 의미가 똑같으니까. 또 심장 충격기나 심장 제스동기나 같은 말이야. 알았죠? 요런 거는 관계 없단 말이야. 그죠? 사람인데 인간으로 적었다. 그러면 사람이나 인간이나 같은 말 아니야? 그죠?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 변용이 가능하다. 혈당 측정기나 개인용 혈당 측정기나 혈당기나 뭐 이런 거는 관계없다. 이런 얘기야. 그리고 뭐 이거 아까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의료 전문가 추천 및 공공 의료 전문의가 연구해서 만든 의료기기다. 이런 말들을 이제 조심해서 써야 돼. 그리고 이제 그 사용자들한테 어떤 현혹, 여기 소비자를 현혹시킬 소지가 있는 뭐 최상급의 뭐 이런 말, 또 가장 뛰어난 의료기기다.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런 말씀 안 돼. 그래서 객관적 근거가 인정되는 한 사용할 수 없어. 자, 그럼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이제 알았죠? 뭐야?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 여러분. 여러분, 내 말 꼭 명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써서 의료기기를 팔고 있다. 또, 뛰어난 것, 최고의,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었어.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겨? 경쟁사가 식약처에 고발하죠. 내 말이 얘가 경쟁사가 가만두진 않아. 우리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 진짜 경쟁사들 정말 그 꼴통들, 죄송합니다. 그 경쟁을 하려면 제대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근데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야. 의료기기는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약처에다가 민원을 넣죠. 그러면 요새 우리 민주국가에서 민원은 정말 무서워요.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다. 그럼 일단은 조사를 받잖아.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정말로 잘못했으면 행정처분도 받고, 뭐 허위 과장 광고 뭐 이거 위반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행정처분 받으면서 벌금 내죠. 또 영업정지 당하지. 골치 아픈 거야. 그리고 그동안 찍어낸 카탈로그 광고했던 게 만장 있다. 그럼 다 폐기해야 되잖아. 내 말이 해가요? 그럼 그런 게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인허가나 규격을 아는 사람이면 이런 걸 조심해야지. 그래서 의료기기 사전 광고 제도가 있어. 그거는 여기 가서 이제 광고 심의는 다음 장에서 설명할 거야. 그래서 의료기기 성능이나 효능과 관계돼서 그 비포, 애프터 이런 말 쓸 수가 없어. 알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콘택트 렌즈 안경 렌즈 중에 착용 전후 표현이라든가 제품의 사용 전후 인체 온도 표현, 치료 전후의 치료 효과, 1일 후, 뭐 5일 후, 10일 후, 또 임상시험 성적서 논문 등에 사용된 환부의 전후 표현, 이런 것들은 조심해서 써야 돼. 그리고 그 제품의 효능 효과를 그 소비자들이 제품의 효능 효과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뭐 특정 의료기관의 명칭을 노출해가지고 소비자에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추천했다던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소비자한테 오해를 줄 수가 있죠. 근데 다만 의료기가 아닌 의료행위 및 시술에 관한 광고인 경우에는 의료법 등에 따라서 위법 여부가 판단이 돼. 그리고 몇 분만 사용해도 효과를 알 수 있다. 뭐 사용 후 바로 즉시 효과 확인, 확실히 뭐 반드시 개선된다. 뭐 저하시킬 수 있다. 너무나 쉽게 완화된다. 뭐 해결 완치. 뭐 10분만 사용하면 끝. 뭐 이런 말. 여러분, 식약처에서 이러한 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이런 말을 식약처가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그동안 하면서 그 뭐 이 제품은 뭐 어디를 치료하는 끝판왕이라든가 뭐 끝판왕 이런 거 다 식약처에서 이제 감시
감독, 관리를 하면서 이 효능 효과에 대해서 이러한 절대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작용과 관계돼서는 부작용이 없다 이런 표현을 써도 돼. 쓸 수는 있지만 뭐야?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부작용을 줄여준다 이렇게 완화된 표현으로 써라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그럼 부작용을 줄여준다 하고 관련 근거 내고 이렇게 가면 되지.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써가지고 뭐야? 굳이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경쟁사가 민원을 제기하면 여러분들 시간 뺏기잖아. 그럼 여러분들 경쟁사 누구냐고 알려달라고 한다고 거기서 알려줘? 절대 안 알려줍니다. 민원인에 대해서 또 보호해야 되는 게 현재 법이잖아. 하여튼 경쟁사가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고 그런다는 거. 알았지? 자, 금지되는 광고 이건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광고심의제도 이거 의료기기법 25조에서 광고심의 그래서 의료기기를 광고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의료기기 광고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설립허가나 인가를 받은 의료기기 관련 법인 또는 조합 및 식품의약품청장이 지정한 고시한 이런 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는 말만 길어졌어. 우리 기관 여기지. 요거 꼭 명심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알았죠? 그래서 식약처에서 한다 분명히 나왔지 앞에. 의료기기 그러니까 의료기기 광고나 이런 것들은 식약처에서 본다. 다만 다 이걸 하지 못하니까 식약처에서 방금 말한 의료기기 사전 광고 심의 규정 식약처 고시에 현재 이제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에서 광고 심의를 대행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대행이지만 분명히 식약처가 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의료기기 거짓 과대 광고 이거에 의해서 소비자 피해 예방 이걸 막기 위한 거라고. 그래서 이 전문가들 협의체가 있어가지고 의료기기 사전 광고 심의 제도가 있고 광고를 받았으면 광고 심의필, 심의번호 이런 걸 표시해야 돼. 그래서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인터넷 홈페이지인데 의료기기 사전 광고 심의필 해가지고 필증이 붙어있지. 동그랗게 돼서 이렇게. 알았죠? 그거 다 봤고 봤을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광고하는 의료기기가 CE 인증을 받았다. 이런 거 중요하지. IS를 받았다. 뭐 특허를 받았다. 이런 거 적을 수 있잖아. 사실이니까. 그러나 조심할 게 있다. 뭐야? 정확한 날짜, 명칭, 내용을 기재해라. 알았죠? 그래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해야만 IS를 받았다든가 CE를 받았다든가 이런 걸 기재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사전 광고 심의필 받을 때 이런 사항을 이제 적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 심의필을 받았다고 해서 식약처 로고를 쓰는 건 안 돼. 알았죠? 식약처 로고 못 써. 그 다음에 요런 문구 뭐 식약처에서 뭐 인증한 의료기기 이런 말 함부로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광고 심의 대상이 안 돼. 그러니까 한 번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의료인 등을 회원으로 해요. 전문적인 내용 전달을 목적으로 해서 얘는 뭐야? 소비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라 해당 의료기술이나 의료기기가 대상이 지금은 뭐야? 의료인이지. 의료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인 내용을 전달할 목적으로 이럴 때는 관계없어. 또 광고 심의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인의 상호, 허가 또는 신고한 의료기기의 제품명, 제품의 사진, 시수 중량, 포장 및 의료기기 사용 목적, 사용 방법을 광고하려는 경우 이때도 식약처에 신고한 대로 하니까 이상이 없죠. 또 기술문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적으면 누가 뭐래. 그 다음에 심의받은 광고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문구나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또 그 심의받은 광고물의 배치를 변경한다거나 또 품목 허가 여기에 따라서 제품 외관 사양 등의 변경되는 심의를 받은 광고 요 광고 내용을 변경해야 될 경우 이런 경우는 그 저기 뭐야 이 광고 심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면 그 변경 심의를 이미 받았잖아. 아니까 허가받은 대로 광고하는 건 관계없다 그랬지. 이미 허가받은 대로 광고하는 건 관계없다. 알았지? 자 이제 의료기기 이제 부작용 관리. 그래서 그 의료기기법 제31조에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부작용 관리가 뭐야? 그럼 항상 이렇게 정의가 맨 앞에 나와 있죠. 이렇게 의료기기 취급자는 그럼 누구야? 대표적으로는 제조업자랑 수입업자지. 그래서 의료기기 취급자는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식약처로 정해진 기간 안에 보고를 해라. 그래서 자발적 회수 계획 보고, 그러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얘를 어떻게 리콜할 건가 이런 걸 다 보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에도 1, 위에도 2, 위에도 3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에도 1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야. 또 완치 불가능한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일 이내 요거를 빨리 보고해야 돼. 리콜 계획까지. 그래서 위에도 2는 일시적 또는 의학적으로 완치 가능한 부작용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돼. 15일 이내. 그 다음에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서 부작용을 거의 초래하지 않거나 단순 기준이나 규격에 부합된 경우는 15일 이내에 이제 해야 돼. 그래서 여기 전자민원 접수 있죠, 여기? 자발적에서 여기다가 하면 돼. 알고 있으라고. 규격 수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위에도 1, 위에도 2, 위에도 3이 있고. 자,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식약처에다 보고를 해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법적으로 책임을 어느 정도 이제 감면시킬 수가 있는 거지. 그러나 이런 일이 발생됐다면 회사는 망하겠죠? 소비자들이 이거 사겠어? 그게 중요한 거죠? 회사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애당초에 잘 해야지. 그러나 식약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부작용 관리를 법령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의료기기 취급업자는 그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리업자, 판매업자, 임대업자 이런 사람들을 다 의료기기 그 취급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의료기기가 품질 불량으로 인해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의료기기를 회수하고 리콜에 대한 이 조치를 해야 돼.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인체에 미치는 부작용 등을 고려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용으로 정하는 회수계획을 수립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한테 보고를 해야 돼. 조금 옛날 자료에서 청장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도 이 의료기기를 관리를 해가지고 국민의 추가적인 그 의료기기를 리콜을 하면 사망이 발생됐다. 그러면 누군가는 또 죽어야 되잖아. 알았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봐야 되는데 식약처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이 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제조업자 등에게 보건복지부 영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사람이 죽었는데 행정처분은 받아야지. 예를 들어서 그죠? 그러나 법적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감면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법을 마련한 거지. 그러니까 숨기고 안 할까봐. 그러니까 저기 어떻게든 막 그 돈으로 무마하려는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야. 누가 다쳤는데 막 돈으로 무마할 수도 있잖아.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 보고의 의무 대상자, 보고 범위, 보고 기한은 이렇게 돼. 그래서 한번 그냥 봐야 되는데, 하여튼 보고 대상자는 그 부작용 보고에 대해서 의료기기 취급자, 의료기관 개설자, 동물병원 개설자 다 포함되고, 여기서 이제 사망이나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거는 7일 이내, 그리고 입원 또는 입원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거나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복구 또는 기능이 저하되거나 선천적 기형 이상을 초래했다거나 이런 게 발생되면 무조건 보고를 해라. 그래서 안정성 보고에 있어서는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한 새로운 자료나 정보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이것을 사고를 전파하여 사고 전파라고 그러지. 그래서 주변 의료기기 회사들이 알아서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위험관리나 임상평가 보고서를 이미 작성해서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그런 사고가 났다는 걸 알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도 그걸 여러분들 제품에 반영해서 그런 사고가 안 나도록 해야 되겠지? 이건 양면성이 있는 거야. 알았지?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고 여러분 회사에서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그 부작용 보고를 식약처에다 하면 되고 여러분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에서 발생됐으면 그거를 위험관리 문서에 적용을 해. 그래서 관련된 그런 품질 사항들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자발적 회수는 흔히 리콜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 수리업자가 제조 수입해서 판매하는 자기네 의료기기를 인수하거나 개수하는 것을 말해. 그래서 요거를 리콜을 언제까지 하겠다든가 이런 걸 다 적어야 돼.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야. 왜 심각할까? 리콜이 들어가면 뭐 국내야 어떻게든 한다고 쳐봐. 해외는 어떨까? 해외는 아주 심각해. 회사 망합니다 진짜. 어.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료부터 다 부담해야 되잖아. 이해가요? 그리고 80개국에 수출했다. 아이고, 그럼 몇 대나 나갔어?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렇게 많이 나간 의료기기가 사고를 칠까? 그렇진 않겠지. 그런데,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어, 뭐 이렇게 해외에다가 공장을 만든, 뭐 국내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좀, 뭐 베트남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인건비도 싸고 그러니까 해외에다 공장을 만들었어. 근데 이제 직원들을 교육을 했는데 그 현지인이 그러니까 사람 관리 아주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cm 케이스를 조립하다가 10cm 나사를 이렇게 조여줘야 되는데 이 외국인이 진짜 품질 관리에 대한 그 개념이 없는 거지. 그냥 그 공정 절차서대로만 공정을 하면 되는데 10cm 나사를 이렇게 박아야 되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가 3cm를 박은 거야. 그럼 어떻게든 조여졌어. 근데 시판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케이스가 떨어지겠지.
내 말 이해가요? 그걸로 인해서 뭐 감전이 됐다거나,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다쳤다거나, 어? 큰일 납니다. 그 회사 문 닫아, 진짜. 문 닫습니다. 요거는 어차피 상식적인 내용이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재평가. 그럼 재평가가 뭐냐? 그러면, 그, 제조 허가를 하거나 제조 신고를 받은 의료기기 중 안전성 및 유효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재평가를 할 수 있고, 재평가 결과에 따라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거기에 대한 방법을 그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그럼 재평가라는 말이 뭐야? 이 의료기기는 일단 시판해도 좋아. 인허가를 다 끝났어. 근데 이 의료기기가 사람 몸에 임플란트가 되는 제품이다. 그러면 얘가 정말 안전한지 1년 후, 2년 후, 3년 후 계속 그 경과를 봐야 되겠지? 이게 바로 재평가야.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보여줄게. 그럼 재평가되는 품목부터 봐봐. 전부 임플란트가 대부분이지. 그러면 이식형 보청기, 골 접합용 나사? 그러면 다 허가를 받았지? 허가는 받았어. 그러나 개인용 온열기, 체외 충격파 치료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식약처가 이미 허가받은 제품이고 시장에 나가 있지만 위험 등급이 높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은 재평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시가 나온 거야, 이렇게. 물론 이렇게 2등급 제품도 있지만 2등급 제품도 있지만 아,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개인용 온열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 당뇨병 환자가 온열기를 쓰다가 감전이 된 사고가 있었죠.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감전이래. 화상. 그러면 이 회사는 뭘 잘못한 거야? 2등급이 그렇게 위험한 제품은 아니잖아. 여기 대부분 다 3등급, 4등급인 건 알잖아, 이제. 근데 임플란트 되거나 이렇게 딱 보면 개인용 온열기? 근데 얘는 왜 재평가 제품이 됐을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사 이거는 이렇게 공고 난 거야.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거야. 이 회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회사랑 관계가 없어.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 그걸로 설명하자. 그, 그 족탕기 알지? 족탕기. 그러면 족탕기 안에다가 그거는 식약처에서 공고가 난 제품이니까 족탕기 안에다가 발을 담가서 온열 효과를 내는 제품들이 있어. 어. 근데 온도 조절에 대해서 충분하게 인식을 해서 만들었겠지. 만들었는데 문제는 어딨어? 당뇨병 환자가 이걸 쓴 거야. 그러면 당뇨병 환자가 다리에 상처가 난 상태에서 이걸 썼단 말이야. 미련한 환자지? 미련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땐. 근데 그 40 몇 도에서 그만 화상을 입은 거지. 당뇨병이 있는 상태에서 발가락에 상처까지 나서 족탕기를 굳이 쓰겠다고 발을 넣었으니 어떻게 되겠어. 그죠? 화상을 입었죠? 그러면 그러면 사고가 나긴 난 거지. 그러면 뭐가 돼? 아까 앞에서 봤던 클래스 2가 되는 거잖아, 지금. 클래스 2가 된 상태에서 앞으로도 당뇨병 환자가 우리 제품을 쓰면 똑같은 일이 또 생기겠지. 잠재적으로 또 이게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클래스 2가 된다는 것은 아래를 포함하는 거잖아. 알았죠? 그러면 자발적 회수해야 돼? 뭘 잘못한 거야? 제조자가 뭘 잘못한 거야? 바로 주의사항에다가 당뇨족이 있는 사람은 쓰지 마십시오. 이 말을 안 적은 거지? 알았지? 그러니까 부작용 관리라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건 법적으로 위험 문구 같은 걸 넣어서 사용 시 주의사항 이런 걸 충분히 숙지함으로써 피해갈 수 있는 내용이 많다고. 이게 규격이고 이게 법인 거야. 이런 걸 모르고 어?
아니, 사고 났다고 벌벌 떨지 말고 위험관리 괜히 하는 거 아니잖아. 위험관리 보고서. 그 다음에 사용설명서 괜히 작성하는 거 아니잖아. 거기 주의사항에다가 당뇨족이 있는 사람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넣어주라고. 알았죠? 그러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재평가 대상 의료기기는 재심사 기간 중인 의료기기라든가, 그러니까 아까 그 요런 것들이 이제 재심사 중인 거였지. 재심사 중이라서 재평가 공고가 난 거고. 그 다음에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라든가. 그래서 재평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 공고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고 방식은 이제 그 재평가 대상 품목을 정해주고 재평가 신청 제출 자료의 범위. 왜냐하면 이미 재평가 의료기기라고 인허가를 받을 때 이미 그 지정이 되다 보니까 그럼 이런 서류들을 내면 되고, 그러면 평가 기준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안전성에 따라서 유효성에 따라서 이렇게 법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안전성에 대해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렇게 시판 후에 자료가 축적돼야지 사고가 안 난다는 걸. 그래서 종합평가를 해가지고 계속 시판하게 해주는 거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거지. 2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 공고. 그러면 21년도는 내년인데? 그럼 내년 공고를 왜 벌써 냈지? 이해 갔지, 이제? 이해 갔죠? 그러니까 의료기기법 제9조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19조와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서 21년도 의료기기 재평가 실시를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해주는 거야. 그럼 이런 품목을 내년에 할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이전에 이렇게 인허가를 받았지. 이미 인허가는 받았지만 재평가 대상 제품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1년, 2년, 3년 지나면은 해야 되니까 자료가 그동안 축적된 걸 봐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전에 1년 전에 이렇게 공고를 해주는 거야. 알았죠? 그 다음에 재심사. 재평가는 그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그 요렇게 재평가 대상 품목으로 지정한 다음에 재평가를 언제 하겠다 요렇게 하는 거고, 재심사는 뭐야? 그러면 신개발 의료기기다. 아까 신개발 의료기기 이런 거 공부했잖아. 신의료기술이라든가. 그러면 기존에 쓰던 방식이 아니지. 안전성 유효성이 기존에 쓰던 기허가 제품과 다르기 때문에 신개발 의료기기는 허가시 부작용에 대해서 사용례가 충분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4년에서 7년 기간을 두고 시판 후 조사를 실시하게.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통해서 안전성 유효성을 재입증하는 제도가 재심사야. 알았죠? 아까 그 재평가랑 재심사는 조금 다른 의미다. 이걸 알 수가 있지? 그래서 국내 시판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자료고, 부작용 이런 자료들 있나 없나, 또 해외에서도 부작용 사례가 없다 이런 것들 보여줘야 돼. 그래서 신개발 의료기기의 재심사에 관한 이 법령은 의료기기법 제8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개발 의료기니까 뭐야? 작용 원리, 성능 또는 사용 목적 등이 이미 허가를 받은 제품과 본질적으로 다르니까 신개발 의료기기지. 그리고 국내 대상 질환자 수가 적어. 이런 건 희귀병이라고 그러지. 희귀병이니까 이런 희귀병에만 쓰는 특별한 효용 가치를 갖는 의료기기. 이거는 시소 의료기기지. 이런 것들은 재심사 대상이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4년에서 7년 허가 일로부터 4년에서 7년 이렇게 범위를 주고 재심사를 신청해서 재심사를 받게 하는 거야. 그래서 사용 성적에 관한 자료, 뭐 부작용 사례, 요런 사례가 있나 없나를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재평가랑 재심사는 다시 앞으로 가서 재평가랑 재심사는 뭐야? 기본적으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공통점은 뭐야? 그렇지. 공통점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재평가 재심사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뭐야? 허가를 받은 제품인 거지. 허가를 받았으니까 파는 거잖아 지금. 이해가죠? 그렇지만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가 안 됐으니까 하겠다는 거죠. 그죠? 음. 자, 그래서 재평가는 그 아직은 재평가는 이제 요런 거. 그 맨 처음에 인허가를 줄 때 이렇게 재평가 대상 제품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가지고 가는 거지. 요 품목에 들어가면, 알았죠? 그러니까 그게 다, 이거 차이점은 요거라고. 재평가 대상 품목인데 다 봐봐. 임플란트잖아. 그럼 얘네들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했을 때 몸속에서 이상이 없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재평가를 한번 하겠다는 거지. 지정을 하고. 그러니까 얘는 지정이 됐다는 점에서 틀린 거고, 재심사는 뭐야? 재심사는 이거지. 신개발 의료기기라든가 희소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재심사라고. 이해가 되나? 그래서 얘는 4년에서 7년이라는 이 법적 기간을 둬서 이 사이에 계속 자료를 축적해서 이제 그, 그 부작용이랑 이상이 없음을 증명을 해내야지. 자기네 의료기가 이상이 없다는 걸. 그래서 희소 의료기기는 국내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의 희귀질환 환자들, 이런 환자들이 쓰는 의료기기는 희소 의료기기지. 그리고 신개발 의료기기는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일단 3등급, 4등급 제품이 많잖아. 그래서 작용원리나 구조, 성능, 사용 목적이 기존에 팔리는 의료기기와 본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의료기기야. 그래서 그 장기간, 즉 1년 이상 삽입되는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면서 7개 품목을 선정해놨어. 이런 것들을. 또 이제 그 질병의 중증, 특정 질병, 인종 차이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임상 관찰이 필요한 의료기기, 이런 것들은 재심사 의료기기가 돼. 자, 됐죠?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업무 기준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돼. 이런 내용이 들어가 줘야 된다. 이걸 명심하고. 자, 여기도 그냥 한번 보세요. 자, 그럼 추적 관리. 추적 관리도 이렇게 품목을 아예 적어놨지? 아, 품목 뺐네. 정부에서 추적관리 의료기기를 이렇게 지정을 해요. 알았죠? 그래서 인체 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이거는 이제 추적관리는, 이렇게 이 대상 품목에 대해서 추적관리 하겠다는 거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1년, 인체 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이런 의료기기들은 이제 스텐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하고 있고. 알았죠? 이건 옛날 자료니까 지금은 하고 있다는 얘기지. 또 생명유지 의료기기 이런 것들도 호흡 감시기 이런 것들은 추적관리 대상이야. 알았죠? 자, 그럼 추적관리가 뭐야? 그러면 이제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란 제조 수입업자로부터 판매업자 사용자까지 소재 파악이 필요한 의료기기로서 인체에 1년 이상 이식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품목을 지정해서 정부가 추적관리를 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 추적관리를 하는 제품이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재심사를 또 하겠다는 거지. 알았죠? 앞에서 다 봤던 거고. 됐죠? 자, 그럼 보고와 검사. 그러면 얘는 뭐야? 우리가 이제 식약처에서 품질 검사, 수거 검사 이런 걸 하거든. 그래서 식약청장이나 식약처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치명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수거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가끔씩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식약 뭐 저기 뭐야 수거 검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신고한 대로 성능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뭐 주요 부품을 이제 비싸니까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좋은 부품 쓰고 나중에 나쁜 부품 써서 그러면 뭐야 중대 변경을 신고해야 되지. 근데 중대 변경이나 단순 변경도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팔고 성능은 안 나오는 질적으로 떨어지는 의료기기를 팔아서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감시를 하는 거야. 판매 이후에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명심해야 돼? 식약처에 신고한 대로 파는 게 중요해. 알았지? 식약처에 신고한 대로 파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수시 수거 검사도 하고 감시 및 GMP 심사 시 적발된 위반 사항이 국민 보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나 이걸 보는 거야. 그럼 판단 기준이 있어야지. 그러면 판단 기준은 특히 뭐야? 생활 밀착형 의료기기. 또 소비자 접근성이 높은 거는 사고가 더 많이 나겠지? 알겠죠? 그러면 허가사항과 다른 무단 변경을 해서 팔거나 GMP를 받지도 않았는데 팔거나 이거는 이건 말도 안 되지 이건.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GMP 기준을 위반했다거나 그럼 봐봐 이거 제조 기록이 없다거나 품질 검사 기록이 없다거나 시정 조치를 미작성하다거나 또 밸리데이션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큰일 나죠. 또 위험 관리 기록이 없다거나 추적 관리 필요의 기록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 허위 작성했다거나 이러면 그냥 다 그 영업 정지랑 제조 정지 들어가 행정처분 받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봤던 거죠. 그래서 판매 중지 명령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뭐야 판매 및 사용 중지 명령 내려지고 부적합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이런 지침에 따라서 조치가 나오고요. 또 품질 재검사 전 제품 판매 중지가 되버려요. 그래서 판매 중지 명령은 부적합 판정 결과를 통보받은 즉시 판매 중지해야 돼. 사용 중지 명령은 이미 병원에서 사용 중인 경우도 있잖아. 그때는 부적합 제품의 특성 및 환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부적합 제품을 사용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식약처에서 행정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됐죠? 또 부적합 제품을 회수해야 될 경우 그러면 회수 조치를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제조사가 내야 되고 또 식약처가 일방적으로 리콜해라라고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회수된 제품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그 수리해서 다시 성능 시험 받고 팔던지 아니면 폐기가 되던지 이 둘 중에 하나죠. 알겠죠? 그래서 제조업자들은 회수가 종료된 경우 폐기 확인서를 첨부해서 회수 종료 보고서를 회수 명령기관에다가 제출해야 돼. 시험 검사 명령은 주요 부품을 신고한 대로 안 팔고 그러니까 주요 품목이 성능이 떨어지는 걸 썼다는 거잖아. 알았지? 그럼 품질 재검사 전 제품 판매 중지하고 그러면 부족한 판정을 받은 제품을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부적합 원인을 치유한 후 판매하고자 할 경우 또 그래서 중요한 건 식약청에 등록된 시험 검사에 가서 품질 검사를 받아. 그래서 성능 시험이 나온다는 것을 해당 성능이 제대로 나온다는 것을 그 성적서가 있기 전에는 재판매할 수가 없어. 알았죠? 그리고 행정처분이 떨어지지 또 문제가 생기는 의료기기는 그래도 시험 검사 결과라든가 품질 부적합 제품 특성 및 위해도에 따라서 처분 기준 이런 걸 차등화 해놓고 있어.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지. 그래서 1차 위반, 이제 계속 위반하면 계속 업무 정지 6개월, 뭐 3개월, 계속 증가해. 돈도 내야 되고. 방사선에 대해서 또 어겼을 경우, 방사선 노출량이 많으면 어떻게 돼? 맨 처음에 인허가 받을 때는 익스포주가, 그러니까 노출량이 적다가 인허가 끝나고 시판하는 거는 다 많이 나오면 큰일 나죠. 또 전기기계적 안전성도 위반하고 있으면 성능시험 다시 받고 식약처에다가 제출하고 또 판매하고 이렇게 해야지. 내 말이 해가죠?
자, 그럼 해외는 많은 것을 다룰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다 내용은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돼요. C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1, 클래스 2에 이렇게 4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1등급 요 클래스 1이야 뭐 그냥 가면 되는데 클래스 2A, 클래스 2B, 클래스 3는 그 일단은 얘네들은 다 의료기기다 보니까 그 사후 관리가 반드시 이제 필요하죠.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해서 이제 감시 시스템이 존재해. 그래서 시판 후 관리는 크게 이제 이 세 가지 용어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서 그 사후 관리 제도, 그래서 비질런스 시스템이라고 그래. 그 사고가 나냐 안 나냐 이런 얘기죠. 위반하냐 안 하냐 이런 말이야. 그 비질런스 시스템 그러면 고장이라든가 제조자가 또그 제조자의 의료기기가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 건강에 심각한 악화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이르게 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사후관리 제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 제도 안에 이제 시판 후 그래서 사고 보고 시스템이 있어. 우리나라도 있다고 그랬잖아. 인시던트 레포팅 시스템이라고 그래. 인시던트가 여기서는 사건, 사고를 말해. 그래서 제조자 또는 그 위임 대리인은 최초 사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외국이잖아.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을 한 거잖아. 따라서 현재 에이전시가 모든 걸 대행해 줘야 돼. 에이전시가 있어야 돼. 알았지? 현지 대리인이 있어야 된다고. 현지 대리인이 있어야 돼. 그래서 미국이면 미국에 있어야 되고, 유럽이면 유럽 국가가 23개국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어느 국가든 한 군데 있으면 돼. 그래서 줄여서 우리가 PMS라고 해요. PMS. 그래서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시스템. 그래서 시판 후 조사 제도다. 그래서 제조자는 시판 후 조사 제도를 품질 경영 시스템 일부로 포함시켜가지고 GMP로 운영해야 돼. 그래서 제품의 지속적인 안전성 보증을 통한 위협 최소화하고 부작용 가능성을 감소시켜야 돼. 시판 후 조사 제도가 있다는 거 요거 명심하고, 그 다음에 PMCF라고 그래요. PMCF 줄여서 PMCF. 그래서 판매 후 임상적 사후관리 제도인데 이 판매된 의료기기가 이제 그 잠재적 위험이나 어떤 잔여 위험이 있냐를 식별하기 위해서 사고 사례가 있으면 계속 추적 관리해야 돼. 그래서 추적 관리되면 얘를 위험 관리에다가 반영을 하고, 뒤에서 설명할게. 여기. 그래서 C는 말이 MDT지 C잖아. C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따라야 할 규정 사항 외에도 유럽의 관계기관, 그래서 컴피턴트 오서리티나 공인기관 노티파이드 바디에 제출하고 신고 등록하거나 심사 받아야 할 서류 보고서 시스템을 규정하고 있는데, 만일 유럽 지역 내에 제품을 출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초기 보고를 비롯해서 종료 보고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사후관리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비질런스 시스템이라고 그래. 이 사후관리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어. 알겠죠? 그래서 ISO 14971 이게 위험관리잖아. 근데 이거를 이제 차이점으로 놨는데 아유 이거 괜히 넣네. 내 얘기는 하여튼 위험관리 보고서에다가 이 위험사항을 꼭 적어줘야 돼. 사고 사례가 계속 발생되면. 의료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그 유럽 내 또는 그 외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사고에 대해서 왜 유럽에 납품이 됐으니까 유럽에 납품된 동일한 의료기기면 그 다른 지역에서 발생돼도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해 줘야 되고, 그 인시던트 레포트 폼, 그래서 그 사고 사례 보고서 양식이 있는데 요거를 작성해서 관계 당국에 초기 보고를 해야 돼. 그리고 관계 당국은 조사를 하러 나오지. 예. 그래서 그 제조업체는 추가 사후 관리나 사용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 검토 또는 시정 조치, 권고 통지문을 발행하고, 또 리콜을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회수가 됐으면 파이널 레포트 폼에 따라서 최종 보고까지 다 해줘야 돼, 유럽에다가. 그러면 뭐야, 관계 당국만 틀리지 유럽이나 우리나라랑 똑같지, 제도가. 알았죠? 그래서 사후 관리 보고 체계가 비질런스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그래서 시판 후 조사가 있고, 그리고 포스트 마켓 클리니컬 팔로우업, 그래서 시장의 시판 후 임상적 그 사후 관리를 계속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사건 사고가 계속 난다. 그리고 내 제품이 사고를 안 내더라도 그 동등성을 평가한 그러한 동종의 제품들이 사고가 나면 그런 것들을 임상평가 보고서, 위험관리, 사용적합성, 소프트웨어면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여기다가 계속 반영하면서 GMP상에서 운영을 해줘야 돼. 알았죠? 다 규격이니까 말만 이렇게 적었지 규격인 거 알지? 자, 됐죠? 그 다음에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의료국이 시판 후 규제 관리는 이 FDA 현대화법이 있어. FDA MA법이라고 522조 항에 의한 시판 후 조사 프로그램이 있어. 그리고 또 승인 후 조건 연구, 컨디션 오브 어프로벌 스터디, 또 부작용 보고. 똑같지? 말만 틀린 거지. 우리나라랑 똑같아. 메디컬 디바이스 레포팅. 그래서 MDR, 줄여서 MDR이야. 이거 유럽의 MDR이랑 틀린 말이야. 알았지? MDR, 이거, 그거는 첫 글자가 틀려. 유럽의 MDR은 메디컬 디바이스 레귤러토리 약자고, 이거는 부작용 보고니까 메디컬 디바이스 레포팅이 되지. 또 추적 관리 시스템, 그래서 트래킹 시스템이 있어. 그래서 그 시판 후 조사 범위에 대한 부분이 개정 많이 됐고, 이제 의료기기 오용, 미스유즈라든가 심각한 건강상의 유해를 가져올 수 있는 뭐 2등급, 3등급 제품, 이런 것들을 시판 후 조사를 수행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 그러면 그 제품은 뭐야? 우리나라랑 똑같이 1년 이상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 똑같이 의료기기 사용자 시설 외에 사용될 생명유지 기기, 인공호흡기 같은 거, 또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의료기기에 중대한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되는 경우 FDA는 해당 의료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조업자에게 시판 후 조사를 요구한다, 이런 말이야. 그리고 제조업자가 FDA 시판 후 조사 명령을 받은 후 제조업체는 FDA에 의해 사전 검토된 계획서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서 FDA에다 보고를 해야 돼. 그래서 시판 후 발생되는 이 문제점은 뭐가 있어? 부작용 보고를 분석해야지. 우리 제품에 대한 거가, 우리 제품에 대한 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지만 우리 제품과 비슷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잖아. 그런 제품의 부작용 보고들이 있으면 그걸 매년 분석을 하고 또 회수도 하고 조정 관리도 하고, 알았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과학적인 이런 근거 데이터를 통해서 또 이런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의 제품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계속 만들어 나가야죠. 알겠죠? 그래서 시판 후 요구사항도 어때? 다 똑같지? 유럽도 PMS가 있고 미국도 있는데 시판 후 감시 연구. 그러면 유럽은 PMS,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인데 미국도 똑같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 스터디, 이런 거랑 PMA 승인 시점, 즉 프리마켓 어프로벌이라고 그래. 프리마켓 어프로벌 이 등급에 대해서 이게 이해가 안 갈까봐 이제 자, 그래서 그 프리마켓 어프로벌 승인 제품에 대해서 요구된 승인 후 연구, 포스트 어프로벌 스터디라든가 또 인도적 의료기기의 적용 문제. 그래서 이제 그 휴머니테리언 디바이스 익셉션, 그래서 HD라고 그래. 또 제품 개발 프로토콜, 그래서 프로덕트 디벨롭먼트 프로토콜, PDP 신청,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판 후 감시 관리하겠다. 미국 제품도 FDA니까 뭐야? 미국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거지. 미국에 우리나라가 수출했으니까 의료기기인 이상은
미국도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10판호 요구사항 보면 회수, 시정 및 수거, 그래서 리콜 조치라든가 코렉션 리무벌, 그래서 그 시정이나 또는 제거하겠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거라고 봐야지, 번역은. 그 다음에 의료기기 추적, 메디칼 디바이스 트래킹이라든가 시판후 연구, 포스트 서베일런스 스터디, 시판후 승인, 포스트 어프로벌 스터디. 그래서 시판후 요구사항을 알고 싶으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많은 내용을 다 다룰 수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크게 숲을 볼 수 있게 수업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이제 여기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서 포스트 마켓 리퀘어먼트 요거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FDA에 보고해라. 뭐야? 똑같이 우리나라랑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이 있을 경우, 원인이 된 경우 오작동이나 오동작이나 시판된 의료기가 유사한 기가 오동작해서 죽음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때, 상해를 입었을 때, 이럴 때는 FDA 양식 5, 폼 양식 FDA 3500A 이 양식을 통해서 제출해야 돼. 됐죠? 그래서 US, 미국의 FDA에서 실행하고 있는, 미국 식약처에서 실행하고 있는 MDR, 그러니까 메디컬 디바이스 레포팅, 알았죠? 그러니까 의료기기 사고 보고지, 사고 보고. 이거는 이제 규정이 이렇게 돼.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지금 뭐야, 제품 의료기기 공급자라든가 제조업자라든가, 그리고 FDA 폼 3500 요거 자체가 이제 의료기기 이상 발생을 보고하는 양식이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출 보고 양식을 하나 넣어드려서 이렇게 메디와치라고 그러는데, 여기 들어가서 이제 다른 회사 사고 난 것도 볼 수가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 회사 제품이 사고가 나면 빨리 이거 보고를 해야죠. 알았죠? 자, 오늘 크게 일단 공부를 했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법을 같이 봤죠, 법을. 그래서 신의료기술평가, 광고, 부작용, 재평가, 재심사, 추적관리, 보고관리, 이걸 보고와 검사를 받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령, 규격 입장에서의 그러니까 얘는 법이잖아, 법. 그죠? 그러니까 규격 자체가 법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진작부터 지금 유럽의 MDR처럼 그렇게 강화된 내용을 넣긴 해서 다 반영을 했지. 왜냐하면 이렇게 반영을 안 하면 우리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선진화가 안 되잖아. 업체들은 왜 이렇게 강화되냐, 힘들다 할지 몰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어때? 이미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외국에 수출했을 때는 문자만 영어로 바뀌는 거지 내용은 다 똑같은 거잖아. 그지? 문자만 영어로 바뀌는 거지 내용은 똑같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규격이 고도화가 먼저 돼줘야 기업이 더 좋은 거야. 어떻게 보면. 그리고 국외는 C랑 FDA를 같이 봤었죠. 자, 이렇게 해서 국내외 사후관리 수업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특별히 그리고 이거 말고도 내용이 사후관리는 상당히 또 광범위해. 사후관리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라도 일단 알고 계시면 이제 현업에서 업무 보시기가 편하겠죠.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